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 새로워진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어젠 국내 증시도 강했지만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일본 증시를 보고 있노라니 아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자, 4만 선 돌파에 성공한 일본 증시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어제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일본 증시. 자, 남인호 소장은 전날의 기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3,500을 돌파했습니다. 소식이 곧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뭘로 보십니까? 두 가지는 비슷하고 한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뭐냐? 기업 밸류업을 일본은 1년 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작년 2월에 실시해서 지금 굉장히 꽃을 피고 있죠. 이거는 우리 한국도 출발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경기 회복이 미약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20년 동안 엔 약세 또 제로 금리를 지속하면서 통화를 약세를 유지하면서 결국 일본이 수출 경기 아니겠습니까? 수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이제 최근 들어 일본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는 결론 짓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마지막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50%입니다. 대한민국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90%입니다. 그런데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나 오사카에서 거래하고 있는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 비중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불과 3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주식시장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일본 국민이 아니고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워런 버핏을 비롯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일본 증시를 계속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나와서 일본 들어간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증시는 강세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전략에 있어서 지금은 일본 주식의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제 와서 한국 주식 팔고 중국 주식 팔고 일본 가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심에 꺼리 껴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일본 4만 엔은 8,000엔부터 올랐거든요. 5배가 올랐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일본을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일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니케이도 우리 또 놓친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너무 많이 뛰었고 특히 이제 우리 아베 신조가 2012년인가요? 세계의 화살을 쐈는데 그게 10여 년 만에 좀 빛을 보는 것 같고 증시는 이제 우리 경제의 거울이니까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대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후보가 사실상 최종 확정됐죠.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이 매우 유력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이미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나올 겁니다. 김 기자, 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워싱턴 DC 프라이머리에서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이겼는데 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날이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가 이 전날 미국 수도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 꺾었습니다. 9연패 끝에 얻은 값진 1승이었는데요. 물론 공화당 경선 전체 판세에는 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번복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개를 단 셈입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이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현재 244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워싱턴 DC는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29명 중 19명만 할당된 곳이라서 이 헤일리 전 대사의 첫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죠. 오늘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대의원 9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하루 전체 대의원의 약 36%가 결정되는데요.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의 전승이 유력하기 때문에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시장에서는 또 수혜주 찾기 아주 분주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종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주목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바이든이 당선할 경우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할 경우에는 화석에너지와 히토류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서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든 수혜주가 곧 트럼프 피해주가 되는 셈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반세계화, 반중국, 그리고 반친환경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정책의 패기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바이든의 정책이 이 미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화석과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슈퍼 화요일 결과가 이 당장 특정 섹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전부터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가 이미 굳어진 만큼 주가에도 선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 대선 토론에서 양측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지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대통령으로 겪어본 만큼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변이 없으면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 대결이 되겠죠. 뭐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의 나이를 가지고 이제 선수 교체 가능성 뭐 거론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변이 없으면 양쪽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조금 우세하고요. 주가 흐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내걸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 공약 이행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IRA를 두고 이 두 후보자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IRA는 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IRA는 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입법이기도 한데요. 이 전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가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 등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IRA에 맞춰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돈만 45조 원 규모인데요.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이 판매량 4위를 기록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IRA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우선 공화당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많이 세워져 있고요. IRA 폐지는 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폐지한다고 해도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2에서 4%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모두 트럼프가 우세하지만 각 오차 범위 이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는 양쪽이 상반된 입장을 가진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비밀병기를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이번엔 이화진 과장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은 3월 한 18일부터 21일까지 DTC 2024라고 해서 전 세계 최대 이제 AI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일단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현실 공간이 있으면은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를 유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불량품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건데 이미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을 꾸준히 계속 적용을 하고 있었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2년 전부터 디지털 트윈 TF 팀을 이제 신설을 하면서 조금씩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적용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에는 이제 TSMC가 57.9% 그리고 삼성전자가 12.4% 점유율을 낮춘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율적인 부분에서 크게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트윈 방식을 굉장히 꾸준히 개선을 해왔었고 물론 이 디지털 트윈 방식이 사실은 뭐 이게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화재 진압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엔비디아 GTC 2024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디지털 트윈 방식을 얼마만큼 기술을 선보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소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힐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바이브 컴퍼니가 있고 나무기술이나 뭐 라운피플, MBC 테크가 있는데 뭐 대부분이나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업이나 클라우드 이제 솔루션 이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물론 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 유의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이브 컴퍼니, MDS 테크, 또 이노뎁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이제 꼽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혜주로 꼽아주신 기업들의 흐름,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 많으시죠? 화이팅! 자, 이어서 오랜만에 원자재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코코아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천연고무 가격도 코코아처럼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천연고무는 타이어의 원료가 되는 거죠. 타이어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까? 김영재 이사님. 네, 실제로 타이어주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런 내용은 사실 코코아 가격이 장기간 상승함에 따라서 코코아와 좀 유사성이 높은 어떤 재배나 관리의 유사성이 높은 천연고무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코코아 가격은 지금 톤당 뭐 6,400달러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129% 상승했고 올해에만 52%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세계 생산량 1, 2위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장마 홍수 병충해가 발생해서 생산량이 무려 35%나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와 코코아와 관련해서 생산 관리 재배가 비슷한 천연 고무 가격도 이렇게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천연 고무가 또 역시 일부 국가가 가져가고 있고 또 병충해에 취약하다는 점, 또 생산 관리 재배가 어려울 때 대체 작물로 이렇게 교체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천연 고무 생산도 직전 연도 대비 한 1.9% 감소했고 가격도 작년 8월부터 반등해서 한 25% 정도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천연 고무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합성고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합성고무 가격도 오르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작년 8월에 관등에 동참했지만 현재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합성고무 가격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이 고무 가격 상승하면 타이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사에게는 좀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러한 합성고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없는 관계로 아직은 어떤 원가보다는 수요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의 어떤 교체 또한 원 타이어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서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종목을 좀 관찰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전기차는 또 타이어가 특별히 좋은 좀 고무가 많이 들어간 타이어를 쓰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하이브리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무게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무겁습니까? 네. 아무래도 타이어에 대한 수명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든지 하이브리드로 가든지 타이어의 교체 수명은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CNC 인터내셔널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주 동향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3월 중에는 임대 공장의 추가 가동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와 일본 등 핵심 지역에서 트렌드를 조성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하나증권은 기존 9만 원이었던 목표가를 9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 알아볼까요?
태광인데요. 4분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는 수주 지연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했고요. 이 실적 변동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타이밍을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신한투자증권은 22,000원의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가 유지인 리포트들 확인해 보시죠. 우선 오리온홀딩스입니다. IBK투자증권은 펀더먼털이 강화되고 있는 오리온그룹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력 사업부인 제과 부문의 영업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영성 사업부인 쇼박스의 제작 편수와 역량 확대 그리고 배당 수익 확대에 따른 영업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짚어냈는데요. 밸류업을 고려하면서 21,000원의 목표 주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존입니다. NX 업그레이드 효과로 가맹점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세도 눈여겨봐야 한다며 주가 부진 탈피를 기대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이 11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점 눈에 띄었네요. 다음은 TKG 휴캠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암모니아 가격 하락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올 상반기 영업손익은 706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289억 원 대비 144% 증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이 이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유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개장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면서 1, 2월 카지노 실적이 순항 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을 시작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한 점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N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 엔비디아 효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엔비디아는 상승의 엔진이 꺼지지 않으며 주당 $800를 돌파했는데요. 어제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HBM, CXL 관련주 반도체 혼풍이 돋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지금요, 주가가 1년간 무려 500% 넘게 급등하며 진짜인가요? 반도체주 안에서도 정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 수주 모멘텀은 여전하지만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인호 소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년으로 보니까 500%고요. 여섯 조금만 배네요. 기간을 길게 잡아서 3년으로 보면은 1000%입니다. 네, 10배가 올랐죠. 10,000원짜리가 어제 10만 원 돌파했었죠. 자, 여러분, 한미 반도체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최근 미국이라든가 우리 일본의 사상 최고치 내는 게 결국 반도체 시장 아닙니까? 반도체에서도 지금 AI죠. AI의 핵심 뭡니까? 바로 HBM이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다시 말해서 고대역 메모리라는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이 어디입니까?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서 D램 메모리 만들어가지고 바로 엔비디아로 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못 갑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한미 반도체에서 만든 TC본더. TC본더가 뭐냐면요. 메모리하고 메모리, 우리 그 건물로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층을 연결해주는, 접합해주는 그런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그 메모리가 원활하게 광대역에 빠르게 용량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TC본더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가장 1인자인데 요즘 발표되고 있죠. 마이크론도 우리도 하겠다. 삼성전자도 엊그제 발표했죠. 우리는 더 좋은 거 이제 개발 성공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이 TC본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영업성 앞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제 문제는 뭐냐? 주가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5배가 올랐는데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리 한미 반도체 고점 쳤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결국 한미 반도체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누가 좌우합니까? 엔비디아가 좌우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서둘러 정리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추가 신규 매수하십시오. 이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엔비디아가 연속으로 3일 동안 빠질 때 그때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도 계속 이제 뭐 작년부터
끝물 아니냐, 주가가 너무 많이 뛰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더 뛰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6배가 1년 동안 뛰었는데 지금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이화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목표가가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왔었고, 결국에는 작년에 SK 하이닉스 때 이제 9월 달에 받았던 수준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때는 아마 4분기보다 훨씬 SK 하이닉스 발에 관련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그때 목표가가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어제 급등은 지난주에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AI 서버 쪽에 관련된 P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이런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3월 달부터는 SK 하이닉스가 HBM3E를 양산을 시작을 하고 2분기 때는 마이크론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동맹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TC 본더의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관련된 NUF 소재를 도입을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HB의 공정에 결국엔 TC 본더 장비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후에 우리 이 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뛰었는지. 자, 김대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말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정기주총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상장사만큼 바쁜 데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어제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차 파트너스는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또 2년에 걸쳐 이 자사주 전략을 소각하는 방안과 그에 관한 정강 변경 등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차 파트너스가 보유한 금호석유의 지분율은 0.03%에 불과한데요. 지난달에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와 손을 잡았죠. 이 때문에 특별관계자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총 10.88%로 늘어납니다. 박 전 상무는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이자 박창구 회장의 조카인데요.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주총에서 주주 제안에 나서면서 이 박 회장과 분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이사 선임과 배당 확대 등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는데요. 다만 이 차 파트너스는 박 전 상무와 또 박 회장 간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금호석유가 보유한 자사주가 이 전체 발행 주식수의 18.4%로 향후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점과 주가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고점 대비 약 58% 하락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차 파트너스 측은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이 전체 80%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주주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파트너스 외에도 올해 정기주총을 위해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중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오는 15일에 삼성물산의 주총이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안다자산운용과 영국계 자산운용사 시티 오브 런던, 그리고 미국계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등 이 5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삼성물산에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보통주 한 주당 4,500원 배당 등을 요구했는데요. 어제 영국 행동주의 펀드죠. 팰리서 캐피털도 행동주의 펀드 연합에 힘을 보태면서 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서 캐피털은 삼성물산 지분 0.6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도 이 삼성물산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도록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며 이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KT엔진은 오는 28일 주총을 여는데요. 이번 주총에는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와 또 사회이사 선임 등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내부 출신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하면서 이상현 대표를 사회이사 후보로 올렸는데요. 팰리서 캐피털처럼 이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KTNG의 최대 주주인 IBK 기업은행까지 이 방경만 사장 후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 상황인데요. 3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이 그동안 포스코 등 소유 분산 기업의 CEO 선임 절차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해온 만큼 주총 당일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막 접근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정부가 특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요거 추진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전략도 다변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어떤 움직임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이 기업 스스로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지난해처럼 공격적인 캠페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KCGI 자산운용은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주총 일정을 빠듯하게 공시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내부 검토 후 따로 주주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면서 영풍의 손을 들어줄 예정인데요. 대신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선 금호석유의 사례처럼 이 행동주의 펀드가 주요 주주와 동맹을 맺은 점도 눈에 띄는데요.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도 KTNG 전현직 이사들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하지 않고 재단 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서 회사에 1조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활동 무대인 3월 주총 시즌입니다. 기업들의 변화 행보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LCC 업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연초 깜짝 실적의 급등세를 이어가던 LCC 기업들이 최근 하락 전환했습니다. 힘 빠진 LCC 기업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김용재 이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추세인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국적사들이 코로나 시절 화물기로 전환했던 기체들을 다시 여객기로 해서 공급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가 항공들끼리도 기재 공급에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임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2분기가 계절적으로 항공사들에게 가장 큰 비수기이고 또 올해 1분기 지금 성수기이지만 작년에 너무 기저가 높아서 오히려 예상보다는 운임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조금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여행 수요가 사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증시도 과거보다는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에서의 어떤 투자의 관전 포인트는 원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느냐 또는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수급이 안 좋은데 이런 수급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좀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또 급등했고 또 에코프로는 뭐 테슬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어떤 자동차 업체에서 대규모 수주했다 이렇게 공시도 했고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될 거 큰 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이화진 과장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중국 양해 오늘 개막하게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건 원래 폐막식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기자회견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작년에도 한번 이랬던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한 5%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톤 다운된 상황이고 지금 아까 8시에 한국 이제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0.6% 성장치에 대한 예상치만큼 부합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좀 외국인 수급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오늘 또 한 10시쯤에 중국에 대한 PMI 지표 발표 그리고 일본 PMI 지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굵직한 지표들이 오늘 또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 가운데 잠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한미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TC분도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TC분도 관련해서 아직은 좀 덜 오른 수혜주도 찾고 싶은데 덜 오른 종목 있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TC본더 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건 사실 한미반도체가 그 글로벌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결국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언제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게 숫자가 찍혀야 나옵니다. 결국에는 4월 달에 한미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목표가 상향을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그렇군요. 급등했던 거군요.